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 악이다라고 누군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반감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감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가 강하게 외치는데 나 자신은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반감이 이제 그런 요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가 외치는 그 목소리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반감은 들지만 딱 동의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게 반감인데 왜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냐면 그전에는 여성이 여성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고 외치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는 전태일 이런 외침을 외친 적이 없었어요. 그 외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노동자를 노동자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악당이다라는 외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야. 못됐다는 거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사람다운 삶을 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거는 악당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렇게 뭐 나쁜 놈이 아닌데 스스로를 악당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되게 불쾌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혹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외치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이런 피해를 입었다. 난 억울하다. 난 부당하다. 그러니 누구에게 외치는 겁니까? 법에 외치기도 하고 이웃 사람에게 외치는 거죠. 날 도와달라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에 맺혀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연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되거나 연대가 하거나 맞서 싸우는 일에 동참하면 이제 서서히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사시남정기에 잘 들어있다. 근데 그 구조의 핵심에 가장 그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몸종, 설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김만중의 놀라운 이 착상인데요. 지식인들이 아니고 가장 글도 모르고 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던 그런 몸종인 설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교씨 집단의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악이 악으로 드러나자마자 이제 유연수에 의해 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악행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은 악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악은 없는 것과 똑같고 악이 없으면서 누군가가 무슨을 당한다면 그는 팔자가 나쁜 거죠. 재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 자체가 악을 물리쳐 주지는 않습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시남정기에서는 이 고백이라는 핵심 화두를 하나 우리가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고백이 없는 악이라는 것은 없다. 고백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백이라는 것은 이 백이라는 말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화백 회의할 때 화백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백은 고루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백자는 말한다는 뜻으로 얘기가 쓰인 한자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알리는 말이란 뜻이 아니고 털어놓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고백이라고 쓰여있지만 우리말로는 털어놓는 말입니다. 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털어놓는 이유는 결국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움은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의 깨달음, 그것을 말로써 표현한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매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 올바른 삶, 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유연수에게 진실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필 최하층민인 설매가 했다는 것이 놀라운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고백은요, 보통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물리치기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 시민의식, 깨어있는 시민의식 더하기 결국은 정의로운 권력으로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좋은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겠고요. 슬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양심 회복은 결국은 올바름을 돌이키는 때까지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자, 소설 토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설 토지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읽기가 좀 어려운데요. 또 심지어 이 조중구의 이 악행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데요. 그래도 아주 인상 깊은 몇 가지 이 사건들을 가지고 악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몹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즉천무의 꾀와 똑같은 거죠. 그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즉천무의 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지름이 없는 악함이라는 것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안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사건들은 사시 남정기에 나타났던 것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은 바로 콜레라는 질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행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모름체함의 악행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른체함. 모른 채 하는 것이 악행이 되나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치수라는 이제 서희 아버지가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구가 이 최치수를 좀 죽여야만 이 최참판댁의 이 재산을 모두 걸터먹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최치수를 죽일까 하고 이제 고민하던 끝에 김평산에게 슬쩍 몹쓸 이야기 하나를 흘리게 됩니다. 측천무의 꾀와 똑같은 건데요. 자, 이 꾀의 핵심이 뭐냐면, 야, 그 측천무의 꾀의 핵심이 뭐냐면 최치수가 그 첩을 들여요. 그러면 첩을 들이면 그 첩이 아들을 낳게 되면 지금 최참판 댁에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최치수가 이제 몰래 바람을 피든 어쨌든 첩을 들였든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귀녀하고 네가 한번 잘 해가 평사나 네가 귀녀하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몰래 귀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최치수의 아들이라고 좀 우겨라.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네가 가질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몹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실제로 최치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인 채치수가 귀녀가 갑자기 아들을 뵀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지만은 그 아이가 누구 아이겠습니까? 최치수 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최치수를 죽이고 또 최치수를 죽이는 그 이제 마당에 또 출래라고 하는 미친 아이, 미친 여자까지 함께 이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몹쓸 이야기 하나가 3명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이제 악행으로 이어지는 우연한 말이지만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이 실행에 옮기면서 불의의 사고들로 이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요것도 우리 이제 그 토지라는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악의 한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오늘날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엄벌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짜 뉴스가 잘못 커다란 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는 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와 같은 이 몹쓸 이야기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악을, 이건 이제 사시남정계에는 없었던 악 개념입니다. 호열자라고 하는 콜레라라는 것은 이제 물을 끓여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익혀 먹거나 물을 끓이거나 이러면은 병에 안 걸리는데 조중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콜레라를 이제 막으려면 뭐든지 익혀 먹거나 끓여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윤 씨네한테는 서씨 이쪽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러죠. 저 콜레라에 걸려서 다 죽어라. 그러면은 그 윤 씨, 최참판 때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몹쓸 마음을 잔뜩 품고는 콜레라에게 걸리도록 콜레라를 자꾸 이제 부추겼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윤 씨도 콜레라에게 희생을 당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죽지 않죠. 그래서 서희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중구하고 서희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이게 토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중구가 자기가 신세를 지고 있는 윤씨의 일가가 서희까지 포함해가지고 콜레라에 걸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콜레라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거. 이것이 악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우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나요? 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걸 모두 공유하면서 대응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코로나19의 그 발원지를 두고 서로 막 너희가 발원지다 하고 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감췄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코로나19가 확산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아마 전쟁까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른 체함이라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은 실제로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때, 인류 전체를 무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때는 아마 커다란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악행입니다. 3월이가 노비인데 이 이제 그 윤씨의 노비인데 아주 좀 반반하다고 이제 조중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한 3월이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소설이니까 이제 어떤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3월이가 이제 아이를 베면서 조중구가 이제 내치게 됩니다. 모른 척하게 돼요. 그러자 버림받은 3월이는 마치 버림받은 개처럼 이제 삐쩍삐쩍 말라가고
또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도 죽게 되고 등등.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중구의 아내는 사머리를 데려다가 못되게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조중구는 이제 똑같은 노비인 삼수에게 이제 사머리를 넘겨줍니다. 등등 해가지고 사머리는 아주 모진 삶을 견뎌내다가 끝내 죽게 됩니다. 이런 거는 오늘날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폭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놀린 사머리 탓이다 해가지고 사머리가 문제라는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 문제인 것이죠. 아무튼 악의 문제에 바로 이런 시대의 정신,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 도덕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논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삼수가 이제 그 조중구를 한번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삼수가 조중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이걸 참지 못한 조중구가 일본 헌병에게 삼수를 죽이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잘 쓰다가 필요 없게 되자 무참하게 그를 버리는, 죽이는 이런 악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짜개들, 요소들, 인과관계들 이것들을 모두 한데 아울러 보지 않으면은 그 악을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악들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죠. 저는 1화, 2화까지밖에 못 봤어요.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끔찍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게임으로 이제 즐기셨어요. 드라마로도 즐기고. 근데 그 전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즐겼다는 거를 알고는 전 사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드라마를 사람들이 즐기는구나. 왜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볼 수가 없었냐면 우리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가 없는 거고요. 현실을 반영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이 드라마는 우리 현실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현실은 저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실에도 저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저런 드라마가 나와서 히트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는, 마음속에는 저런 세계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평가합니다. 문화 상품으로서는 성공했지만은 인문학적인 성찰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단계별로 한번 보죠. 몹쓸 짓들이 계속 저질러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456명이니까 455명이 죽게 됩니다. 무슨 죄가 있어 죽는 건 아니에요. 부당하게 죽습니다. 재수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스스로를 죽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게임이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계속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항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 자체에 동의하고 있어요. 뭐 투표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마치 우리가 삶을 게임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삶은 겨루기가 아닙니다. 겨루기는 삶의 한 조각일 뿐인 거죠. 오히려 삶은 제가 살아나감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뭐 그런 것처럼 그 본질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겨루기가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삶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틀로 규칙으로 또는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틀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런 가능성을 혹시 떠올린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삶을 그건 크게 무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로 짜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누가 그 틀을 짜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악의 요소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